재수 씨, 그만 좀 하세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거실 TV를 켰습니다. USB를 꽂자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고 형님이 제 집 현관 앞에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주위를 살피며 돌아가는 장면이 고화질로 그대로 나왔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죠. 아주버님,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보고 계셨고 형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영상 속 형님의 얼굴은 또렷했고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는 손의 움직임까지 다 보였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쓰시는 그 상가 건물. 지금 임대료 3개월 연체 상태입니다. 아주버님이 소리쳤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계약서상 3개월 미납이면 즉시 명도 대상인 거 아시죠? 법무팀에서 공식 통보 갈 겁니다. 잠시 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건물 소유 법인이 제 회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으라는 남편, 여러분이라면 용서가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5살 이정윤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전업주부 같지만 부동산 관리 운영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 12년 차고 시댁 식구들과 같은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김도형과 저는 아파트 1004호에 살고 아주버님 김도식과 형님 박순자는 같은 동 1502호에 삽니다. 시어머니 오경자는 바로 옆동 301호에 혼자 사세요. 걸어서 5분이면 다 만날 수 있는 거리죠. 이 집안에서 저는 늘 살림만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형님 박순자는 집안을 일으킨 능력자였어요. 형님은 상가 건물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디를 가도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죠.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법인 일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는 능력이 있어서 집안을 일으켰잖아. 그러면서 저를 보며 말했죠. 너는 살림만 하니까 정서가 좀 메마른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식사 자리에서도 비교를 멈추지 않았어요. 동서, 우리 건물 이번에 수익이 좀 났는데 동서는 이런 거 잘 모르지? 그러더니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해외 영어 캠프 보내. 동선에는 형편상 좀 어렵지?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형님을 보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가족인데 당신이 좀 참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안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 경비원이 저를 유심히 쳐다봤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은 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주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재수 씨,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좀 조심하세요. 저는 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가 쓰레기를 막 버린다는 소문 돌던데.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수 씨가 쓰레기를 막 버린다는 소문 돌던데. 저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분리수거도 철저히 했고 음식물은 반드시 전용 봉투에 담아서 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도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다가 멈칫했습니다. 제 집 앞 복도에 쓰레기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어 쓰레기장에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천사호 이정윤님, 복도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민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죠. 제가 버린 게 아닌데요. 관리실 직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호수 앞에 있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 봉투가 2개였어요. 저는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CCTV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관리실 직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 위치는 사각지대라서요. CCTV가 안 잡힙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가 이러는 걸까? 왜 하필 제 집 앞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형님 박순자는 평소처럼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요즘 단지에서 소문 많이 들었어. 저는 숟가락을 든 채 형님을 쳐다봤어요. 형님은 계속 말했죠. 동서가 쓰레기를 막 버린대. 관리 개념이 없다고 하던데?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 그런 적 없어요. 형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자꾸 동선의 집 앞에만 쓰레기가 있대?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윤아, 내가 좀 신경 써야지. 집안 체면도 있는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주버님은 저를 보며 말했죠. 재수 씨,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그냥 조심하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근데 가족인데 굳이 싸울 필요는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억울한 거였는데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법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안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고화질 개인 보안 카메라였어요. 관리사무소 CCTV보다 훨씬 선명하게 찍히는 장비였죠. 직원이 와서 제 집 현관 앞과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각도를 조정하고 녹화 시간을 확인했어요. 이제 누가 쓰레기를 갖다 놓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틀 뒤 저는 외출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집을 나가 오후 3시에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 또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봉투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카메라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제 집 앞에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형님 박순자였습니다. 형님은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복도 양쪽을 확인한 뒤 빠르게 돌아갔어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장면을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형님이 이런 짓을 한 걸까? 저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걸까? 저는 영상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쓰레기 봉투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어요. 제가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죠. 어떻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형수님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믿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또 참으라고 할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형님이 또 올지, 아주버님이 뭐라고 할지 기다렸어요. 영상은 USB에 저장해뒀고 언제든 꺼낼 수 있었죠. 그런데 형님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사흘 뒤 저는 오전에 외출했어요. 은행 일이 있어서 2시간쯤 집을 비웠죠. 돌아와서 현관 앞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 봉투가 3개나 쌓여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까지 섞여 있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카메라 파일을 확인했어요. 형님이 2번에 나눠서 쓰레기를 갖다 놓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10시 반, 두 번째는 11시였어요. 형님은 마지막에 관리실로 전화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죠.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10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천사호 이정윤님, 또 민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좀 심하네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제가 버린 게 아닙니다. 증거도 있어요. 관리실 직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도 호수 앞에 있으니까요. 일단 치워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 댁에서 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 댁에 도착하자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님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동서, 오늘 또 쓰레기 치웠다며? 관리실에서 연락 왔다고 하던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정윤아, 내가 사과하면 끝날 일이야. 왜 자꾸 말썽이니? 아주버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가족 체면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세요. 이러면 다 피곤해요. 저는 그때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어머니, TV 좀 켜도 될까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왜? 저는 대답하지 않고 TV를 켰습니다. USB를 꽂자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형님이 제 집 현관 앞에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주변을 살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렷한 고화질 영상이었죠. 형님의 얼굴, 옷차림, 손의 움직임까지 다 보였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쳐다보셨고 아주버님은 표정이 굳었어요. 형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형님이 제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셨어요. 지난주부터 계속요. 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죠. 이게 무슨 장난이야? 왜 날 찍었어? 저는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지 확인하려고요. 아주버님이 소리쳤습니다. 재수 씨, 그만 좀 하세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쓰시는 그 상가 건물 말이에요. 형님이 저를 쏘아봤죠. 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임대료 3개월 연체 상태예요. 아주버님이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넌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상 3개월 미납이면 즉시 명도 대상인 거 아시죠?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동서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건물 소유 법인이 제 회사입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셨어요. 아주버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형님은 의자에 주저앉았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형님이 자랑하시던 그 건물이요. 제가 5년 전에 매입했어요. 형님 명의가 아니라 제 법인 명의예요.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낸 임대료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제 회사 통장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최근 3개월은 안 들어왔어요.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저는 아주버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말했으면 믿으셨을까요? 어머니께서 저보고 살림만 하는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법무팀에서 공식 통보 들어갈 겁니다. 3개월 연체는 계약 위반이니까요. 형님이 울먹이며 말했죠. 동서, 우리 가족인데 이럴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한테 쓰레기 갖다 놓으면서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죠. 여보, 잠깐만. 저는 멈춰서서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좀 참을 수 없었어? 이제 어떻게 하려고?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죠. 당신은 끝까지 저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이상 저는 끝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편은 한참 뒤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출근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나갔죠.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시간 뒤 아주버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수 씨, 가족끼리 이럴 겁니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형님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무팀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1502호 임차인 측에서 임대료 납부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연체료 포함해서 받으세요. 직원이 물었죠. 그런데 임차인이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업무는 법무팀을 통해서만 진행한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단지 안에서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 멈춰 섰어요.
저도 걸음을 멈췄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윤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죠. 근데 가족한테까지 그렇게 해야 했니?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저한테 한 일은 괜찮았나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집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참았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도 깨달았어요. 12년 동안 저는 늘 참는 사람이었죠. 형님의 비교와 모욕, 아주버님의 권위적인 말투, 어머니의 편견, 남편의 방관. 저는 그 모든 걸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일어나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수님이 임대료 다 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죠. 그럼 이제 좀 마무리하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마무리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계속 이럴 순 없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형님이 저한테 사과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아직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어디까지 갈 건지. 형님의 허세는 이미 무너졌어요. 아주버님도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였죠. 어머니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한가?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뒤 법무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1502호 임차인이 계약 연장 문의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형님이 그 건물에서 나가게 되면 형님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보류해 두세요. 조건 검토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건 단순히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는 걸요. 존중과 선택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이 된 거였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것. 저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형님에게서도 아주버님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저를 부르지 않으셨죠.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집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법무팀과 회의를 하고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죠. 그리고 형님이 사용하는 건물 외에 재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목록도 점검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12년 동안 저는 조용히 일했지만 결과는 쌓여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받으셨어요. 정윤아,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댁에서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죠. 그래. 올래?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형님과 아주버님도 오시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겨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 댁에 도착하자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형님은 저를 보지 않았고 아주버님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저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주버님이 물었죠. 그게 뭡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1502호 계약 연장 조건입니다. 형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임대료는 현행 유지하되 연체 시 즉시 명도 조항을 추가할 겁니다. 아주버님이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업계약 조건입니다. 법무팀에서도 확인했어요.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동서, 우리 가족인데 꼭 이래야 해? 저는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님은 저를 가족으로 대하셨나요? 형님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집 앞에 쓰레기 갖다 놓으면서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서류를 형님 쪽으로 밀었습니다. 계약서 검토하시고 일주일 안에 답변 주세요. 안 하시면 다른 임차인 구할 겁니다. 아주버님이 소리쳤죠. 재수 씨, 이건 협박이에요. 저는 아주버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협박하지 않아요. 업무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주버님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어머니가 물으셨죠. 뭐가 또 있니?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어머니께서 사시는 301호 아파트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말했죠. 이 아파트 명의가 제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집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8년 전에 어머니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을 때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제가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어머니께는 평생 거주권을 드렸고요. 아주버님이 물었죠.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는 월세를 낸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께는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님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어머니는 차를 드시다 말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정윤아, 내가 그때 그걸 해줬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살림만 한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저는 12년 동안 이 집안에서 참았어요. 형님의 비교도, 아주버님의 말투도, 어머니의 편견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형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서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정윤아.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시다가 말씀하셨죠. 내가 미안하구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싸움이 가능하다는 걸요.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제가 한 일이 실감나지 않았죠.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계약서 줬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형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주버님도 어머니도 조용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조용한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1502호 임차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직원이 말했죠.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며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협상은 없다고 전해주세요. 조건 그대로 아니면 계약 종료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형님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거였죠.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문자가 왔죠. 재수 씨, 이렇게까지 할 겁니까? 가족 체면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받았어요. 정윤아. 어머니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너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순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며. 너 때문에 집안이 난리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형님이 저한테 한 일은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건 순자도 잘못했지. 근데 너도 너무 가혹한 거 아니니?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정윤아, 내가 양보 좀 해라. 가족이잖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12년 동안 양보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까지 형님 편을 드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법무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1502호 임차인 측에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근거로요? 직원이 말했죠. 계약 당시 친족 관계를 고지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약한 주장이지만 소송은 진행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소송이 시작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 거였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여보, 형님이 소송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려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형수님이 저한테 한 일은 괜찮았어? 남편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끝까지 저보고 참으라는 거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집안에서 살 수 없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가족 편이라는 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형님도, 아주버님도, 어머니도, 심지어 남편까지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12년 동안 참았던 시간이 다 의미 없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끝까지 가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소송 대응 전략을 세워야 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친족관계 고지 의무는 상업계약에서 필수가 아니에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최소 6개월은 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단지 안에서 형님을 마주쳤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 걸음을 멈췄어요. 저도 멈춰섰죠. 형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동서,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저는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님이 먼저 소송하셨잖아요. 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넌 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형님은 저를 노려봤어요. 권리, 넌 가족을 짓밟고 있어.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뒤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동서, 후회할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소송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친족관계 고지 의무는 상업계약에서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죠. 형님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변호사에게서 판결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형님은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연체 조항이 포함된 새 계약이었어요. 그 뒤로 형님의 허세는 사라졌죠. 단지 안에서 저를 마주쳐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아주버님도 더 이상 재수 씨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몇 주 뒤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윤아, 그동안 미안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말했죠. 미안해. 내가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침묵도 선택이라는 걸요. 지금은 서울에서 여전히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는 같은 단지에 살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형님은 더 이상 저를 비교하지 않고 아주버님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제 일을 물어보시고 저는 천천히 대답해 드려요. 가족이라고 해서 늘 참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존중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계약,
그리고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으라는 남편, 여러분이라면 용서가 되시나요?